신명기 22장부터 25장에 기록된 텍스트야. 에? 수천 년 전 고대 문서요? 성경 규칙 같은 거요? 그래, 맞아. 이 고대 문서 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웃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회적 규칙들이 빼곡하게 숨어 있거든. 할아버지,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옛날 규칙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해요? 약간 뭐랄까, 그냥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아니면 거짓말하지 마라, 막 이런 뻔한 도덕경찰 같은 잔소리 아니에요? 잔소리라? 허허. 저랑 제 옆에 있는 우리 친구는요, 이미 유치원 때 그런 건 다 마스터했다고요. 그쵸? 우리 그런 거 다 알잖아요. 허허허. 우리 조이 말이 아주 날카로운 걸. 겉보기엔 그저 낡고 고루한 옛날 잔소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 그렇고 말고. 그쵸? 다 똑같은 착한 일하기 프로젝트 같은 거잖아요. 하지만 조이야, 이 텍스트들을 한꺼풀만 살짝 벗겨내서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랑 함께 살펴보면 말이야. 이게 단순한 착한 일 하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된단다.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면요? 이 문서가 쓰인 고대 근동사회에서 생명과 공동체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고안에는 아주 치밀하고 또 혁신적인 법적 문화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 자, 우리 친구도 조이와 함께 귀를 쫑긋 세우고 이 고대의 법정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렴. 네, 엄청 어려운 거라도 제가 다 맞춰볼게요. 그래, 기대하마. 첫 번째는 말이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생명 존중의 법이란다. 우리 조이랑 우리 친구 길을 가다가 이웃집 소나 양이 길을 잃고 막 헤매는 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할까? 당연히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죠. 그런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또 누군가 흘린 물건을 발견하면 이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명시하고 있을까? 모른 척 휙 지나가지 말고 주인을 찾을 때까지 내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돌봐주다가 짠 하고 돌려주라고 기록되어 있단다. 에? 심지어 길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 넘어져서 끙끙대는 나귀 같은 동물을 보아도 절대 그냥 가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서 영차 하고 일으켜주라고 했지. 잠깐만요, 할아버지. 남의 물건을 주워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길 잃은 동물을 주인을 찾을 때까지 내가 직접 밥도 먹이고 재우면서 돌봐주라고요? 그렇지. 텍스트엔 그렇게 쓰여 있지. 그건 엄청난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동물 구조 특공대도 아니고,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막 사료값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소나 양은 엄청 많이 먹잖아요. 사료값. 아주 예리한 지적이야. 우리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란다. 핵심이요? 밥 많이 먹는 게요? 아니,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말이야. 곧 그 가족의 전 재산이자 생존권이었어. 자동차이자 은행 계좌였던 셈이지. 혹, 전 재산이 길을 잃어버린 거네요. 맞아. 즉, 이웃의 가축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예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이상이란다. 이웃 공동체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걸 막아주는 아주 적극적인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 거란다. 아하, 동물을 지켜주는 게 결국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였네요. 우와, 진짜 똑똑한 겁이다. 그렇지.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미리 지켜주는 세심한 건축법규도 등장해. 우리 조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세모 모양 아니에요? 눈 오면 미끄러지게요? 이스라엘은 눈이 잘 안 오는 곳이란다. 지붕이 아주 평평해서 거기 올라가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면서 휴식을 취했어. 우와, 지붕 위에서 캠핑하는 거네요. 우리 친구야, 우리도 나중에 지붕 텐트 치고 놀자? 허허, 그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겠지.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누군가 실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붕 가장자리에 튼튼한 난간을 꼭 만들라고 아예 법으로 콩쾅 정해두었어. 떨어져서 다치지 않게 미리미리 지켜주는 거군요.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 있는 안전 울타리나 우리 아파트 베란다 난간처럼요. 정확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건축법으로 못을 꽉 박아둔 거네요. 안전 제일. 우리 꼬마 아가씨 요약 실력이 아주 훌륭한데. 게다가 이 사람들의 생태계를 대하는 태도도 아주 놀랍단다. 길을 가다가 나무 위나 땅에서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 말이야. 네, 귀여운 알이나 아기새가 있겠죠. 그래. 만약 알이나 새끼를 가져가게 되더라도 어미새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보내라는 규칙이 있어. 조이랑 우리 친구는 이 고대인들이 왜 이런 귀찮은 규칙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어미새 한 마리 정도 그냥 잡으면 편할 텐데. 그건요.
엄마 새가 아기 새들을 잃어버려서 엄청 슬플 텐데 엄마 새까지 잡아가면 너무너무 잔인하잖아요. 또. 그리고 어미 새를 살려둬요. 나중에 날아가서 또 알을 낳고 그래야 새들이 멸종 안 하고 생태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와, 이거 완전 고대 버전의 자연보호법 아니에요? 하하. 통찰력이 대단한데 우리 친구도 딱 그렇게 생각했니? 맞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거룩한 신이 아주 작은 미물인 새 한 마리의 생존권과 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까지도 귀하게 여긴다고 굳게 믿었어.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요. 생명의 근원인 어미를 파괴하면서까지 인간의 욕망을 막 채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아주 깊고 철학적인 선언이었던 거야. 와, 옛날 사람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이야. 이제부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규칙들이 줄줄이 나온단다. 네, 뭔데요? 저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엄청 좋아해요. 우리 친구도 준비됐지? 이 텍스트를 보면 말이야. 섞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연달아 등장해. 섞지 말라고요? 그래. 남자는 여자 옷을,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 것. 밭에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씨앗을 막 섞어서 뿌리지 말 것. 또 힘센 소와 작은 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을 갈게 하지 말 것. 종류가 엄청 많네요. 하나 더 있어. 양톨과 실로 짠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옷감을 섞어 짜서 옷을 입지 말 것. 이렇게 섞지 말라는 내용이 쏟아진단다. 네, 아니 왜 섞으면 안 돼요? 저는 도화지에 핑크색이란 노란색 물감을 막 섞어서 새로운 예쁜 색깔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렇지. 물감을 섞으면 참 예쁘지. 섞어야 더 새롭고 멋진 게 뿅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밭에도 씨앗 여러 개 뿌리면 딸기도 나고 수박도 나고 밭이 훨씬 더 풍성해질 테고요. 우리 조의 말대로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막 융합하고 섞는 게 창의적이라고 칭찬받는 시대지. 하지만 이 고대 중동의 세계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생각했던 거룩함, 즉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야 한단다. 카도시요? 그게 뭔데요? 주문 같아요. 카도시. 허허, 카도시. 그들에게 거룩함이란 곧 분리와 질서였어. 분리요? 그래, 우주를 처음 창조할 때 밝은 빛과 어두움을 딱 나누고 또 바다와 육지를 정확하게 나누셨던 신의 창조 질서 있지. 그 질서를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흉내내며 지키고 싶었던 거지. 아, 그러니까 옷감이나 씨앗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본래의 고유한 모습을 잘 지켜주는 게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군요. 그렇지, 아주 똑똑해. 생명의 종류를 함부로 뒤섞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끔찍한 혼돈으로 여겨졌어. 혼돈, 어지러운 거네요. 맑고 깨끗한 물이랑 까만 흙탕물이 각자 있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둘을 확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꾸정물이 되어버리죠. 바로 그거야. 이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경계를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수함도 꿋꿋이 지켜내려 했어. 영적인 순수함도요? 그래서 서로 굳게 맺은 약혼이나 결혼의 소중한 온약을 거짓말로 깨트리거나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짓밟고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예 공동체에서 쫓아낼 만큼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내린 거란다. 사람의 생명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쁜 행위로 본 거지. 우와,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옷감 헛고 입지 말라는 패션 잔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우주의 질서라는 엄청난 철학이 숨어 있었네요. 허허, 패션 잔소리라. 저랑 우리 친구도 이제 겉모성감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고대 사람들 진짜 딥하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 질서나 거룩함을 엄청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큰 축제나 모임 같은 데서도 그런 엄청 깐깐한 규칙이 있었나요? 물론이지. 아주 예리한 타이밍의 질문이구나, 조이야.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모임, 즉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규정도 딱 명시되어 있었어.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요? 입장 금지? 그래. 특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그 거룩한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단다. 영원이요? 그건 너무 심한 차별 아니에요. 왕따잖아요.
고대인들이 아무리 경계를 나누는 걸 좋아한다지만 왜 하필 그 두 나라 사람들만 콕 집어서 왕따를 시킨 거예요, 불쌍하게. 겉보기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지. 하지만 여기엔 아주 뼈아프고 슬픈 역사적 상처가 숨어 있단다. 역사적 상처요? 어떤 일인데요? 우리 친구도 엄청 궁금하대요.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아주 덥고 메마른 광야를 힘들게 떠돌고 있을 때였어. 목이 마르고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 사막 걷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암몬나 모압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을 가진 말하자면 친척 국가였어. 그런데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지친 그들에게 빵 한 조각, 시원한 물 한 모금 내어주지 않았지. 친척인데 밥도 안 줬다고요? 치사해. 치사한 정도가 아니야. 오히려 발람이라는 유명한 주술사에게 막대한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끔찍한 저주를 팍팍 퍼부어달라고 청부까지 했단다. 헉? 목마르고 지친 난민들을 안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줘가며 저주를 하려고 했다고요? 그건 정말 너무 악질적인 범죄네요. 완전 나쁜 사람들이잖아. 가장 약한 사람을 노린 거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이스라엘의 고대 텍스트는 다행히 신이 그 무서운 저주를 거두어서 오히려 아주 예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 휴, 다행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쳐내고 오히려 무참히 짓밟으려 했던 그 악한 태도만큼은 영원히 이 공동체 안에 섞이게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의의 표현이었던 거지. 나쁜 흙탕물을 맑은 물에 섞지 않겠다는 거였어. 이제야 영원히 입장금지 시킨 이유가 납득이 가네요. 무조건 차별한 게 아니라 약자를 괴롭힌 나쁜 행동에 대한 벌을 준 거였군요. 그렇지. 자, 그리고 이 거룩함을 지키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규칙이 하나 더 있어. 흥미로운 거요? 우리 친구도 캠핑을 가본 적이 있을 텐데 군인들이 텐트를 치고 모여있는 군대 진영에서도 철저한 규칙이 있었지. 화장실을 갈 때는 말이야. 반드시 텐트 진영 밖으로 아주 멀리 나가서 볼일을 보고 챙겨간 무기로 흙을 파서 냄새도 안 나게 싹싹 덮어야 했어. 까르르. 죄송해요, 할아버지. 갑자기 너무 심각한 역사 이야기 막 하다가 갑자기 똥 이야기라니 너무 웃겨요. 똥 이야기는 언제나 재밌지. 화장실을 텐트 밖에가 멀리 만들고 흙으로 싹싹 덮는 건요? 양이들이 고양이 화장실 모래 덮는 거랑 똑같잖아요. 쑥싹 쑥싹. 우리 친구도 고양이 키워서 알지? 그런데 고대 시대에 군인들이 굳이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전염병 예방하는 막 그런 위생 때문인가요? 물론이지. 위생적인 목적도 아주 컸지. 좁은 곳에 모여 있으니까 전염병을 막기 위한 훌륭한 군사 수칙이기도 해. 하지만 이 텍스트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 좀 더 영적이란다. 영쪽이요? 화장실이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 거룩한 신이 무기를 들고 군대 진영 안을 매일매일 산책하며 머무신다고 굳게 믿었어. 와, 신이 텐트 사이를 산책하신다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신이 기분 좋게 거니는 공간을 더러운 오물로 방치하는 것은 신에 대한 끔찍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인간의 가장 지저분한 배설물조차 철저히 흙으로 덮어 관리함으로써 내면의 깨끗함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적인 공간까지도 거룩함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고도의 의식이었지. 아하, 제가 이해했어요.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실 때 제가 제 방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해 놓는 거랑 완전 똑같은 거네요.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게 곧 그 손님을 환영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니까요. 우리 조이의 비유가 아주 찰떡 같구나. 귀한 손님을 위한 반짝반짝한 방이라 허허. 헤헤. 자, 지금까지 거룩함과 경계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는 이 텍스트가 가진 진정한 백미를 살펴볼까 해. 바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보호의 법들이야. 우리 친구도 눈을 크게 뜨고 들어보렴. 보호의 법이요? 제가 또 정의의 사도 조이잖아요. 눈 번쩍 떴습니다. 그래. 만약 이웃나라에서 주인의 끔찍한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온 불쌍한 노예가 있다면 과연 이 텍스트엔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었을까? 옛날에는 노예도 주인의 비싼 재산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꽁꽁 붙잡아서 원래 주인한테 택배 보내듯 돌려보내야 법에 맞는 거 아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던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당연해. 실제로 그 시대의 다른 법전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말이야,
도망친 노예를 몰래 숨겨주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끔찍하게 되어 있단다. 헉, 사형이요? 무서워라. 철저하게 기득권, 즉 돈 많은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법이었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신명기 법은 전혀 달라. 전혀 다르다고요? 설마 숨겨줘요? 도망친 불쌍한 종을 억지로 잡아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해. 오히려 그가 원하는 마을에서 너희와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절대 괴롭히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와, 진짜요? 함무라비 법전이랑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돈 많고 힘센 주인의 권리를 지켰는데 이스라엘의 이 법은 도망친 약자의 생명과 자유를 최우선으로 지켜준 거네요. 고대 시대에 이런 인권법이 있었다니 진짜 소름 돋아요, 할아버지. 그렇지. 이 텍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계속해서 파격적인 경제 시스템을 보여준단다. 파격적인 거요? 돈 이야기인가요? 가난한 동족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절대 한 푼도 받지 말라고 했어. 우와, 은행 이자가 빵원, 대박인데요? 또 누군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이웃의 포도밭이나 밀밭에 쓱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배부르게 따먹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락되었단다. 절도죄로 뿅뿅 잡혀가지 않아. 헉, 진짜요? 남의 밭에서 맘대로 막 먹어도 경찰이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지. 우와, 그럼 저도 내일 당장 매일매일 옆집 아저씨 밭에 가서요. 큰 바구니에 포도를 한 가득 훔쳐와가지고 집에서 탕으로 100개 만들어 먹을래요. 신난다. 어이구 우리 꼬마 아가씨. 안타깝게도 바구니를 가져가서 왕창 담아오는 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단다. 에잉, 아쉽다. 탕후루 장사하려고 했는데. 허허. 날카로운 낫을 대어 곡식을 크게 베어가는 것도 절대 안 돼. 오직 그 자리에서 손으로만 똑똑 따서 지금 당장에 줄인 배를 채우는 것만 딱 허락되었지. 아하, 딱 배부를 때까지만요? 그렇지. 즉, 이 법은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이웃의 생존권이 밭주인의 재산권보다 우선한다는 아주 위대한 선언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자비를 악용해서 타인의 재산을 훔치려는 탐욕은 단호하게 차단하는 아주 정교하고 공평한 밸런스를 잡고 있는 거지. 와, 밭주인도 자기 걸 조금씩 내어주면서 이웃을 살려주고 또 배고픈 사람도 딱 자기 배고픔만 채우고 선을 넘지 않는 거군요. 진짜 멋진 시스템이에요. 게다가 아주 낭만적인 규칙도 있단다. 낭만이요? 법이 어떻게 낭만적이에요? 갓 결혼한 새 신랑은 전쟁이 나도 군대에 징집되지 않아. 무려 1년 동안이나 국가의 어떤 무거운 의무도 다 면제받은 채 집에 머물면서 새아내를 기쁘게 해주라는 아주 스윗한 법이 있어. 세상에, 국가에서 주는 1년짜리 공짜 신혼여행 휴가라니. 이 고대 법을 만든 사람, 아니 하나님은 정말 최고로 로맨틱하고 다정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네요. 우리 아빠도 1년 휴가 받으면 좋겠다. 허허, 아빠가 들으시면 참 좋아하시겠네. 국가의 거대한 군사력이나 노동력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작고 예쁜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든든하게 보호해준 거지. 진짜 따뜻해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물건인 맷돌은 절대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어. 맷돌이요? 오이가 없네, 그 맷돌이요? 그래, 그 맷돌. 고대인들에게 맷돌은 매일매일 곡식을 갈아 빵을 만들어 먹는 유일한 주방 도구였거든. 그걸 담보로 뺏어가는 건 곧 그 사람들어 당장 굶어 죽으라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아, 밥을 못 먹으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담보물을 가지러 남의 집 안으로 채권자가 불쑥불쑥 쳐들어가는 것도 금지했단다. 돈 빌려준 사람인데도요? 아무리 돈을 빌려준 떳떳한 채권자라도 가난한 자의 문 밖에 서서 그 사람이 담보물을 들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예의 바르게 꾹 기다려야 했어. 와, 빚을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집이라는 프라이버시랑 자존심까지 무참히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군요. 가난한 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준 거네요. 완벽한 해석이다, 조야. 만약 그 채무자가 너무 가난해서 맷돌도 없고 결국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담보로 맡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 갚을 때까지 옷 안 돌려주죠. 아니야. 해가 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겉옷을 돌려주어야 한단다. 에? 담보인데 왜 밤에 다시 돌려줘요? 중동의 밤은 사막 기후라 아주 캄캄하고 얼어붙을 듯이 춥거든. 가난한 자에게 그 커다란 겉옷은 밤에 웅크리고 덮고 자야 하는 유일한 생명줄 이불이기 때문이야. 아, 얼어 죽지 않게 덮고 자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땀 흘려 밖에서 일하는 하루살이 노동자의 품삯, 즉 일당은 그가 가난하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해가 지기 전에 바로바로 주라고 했지. 그 돈으로 당장 오늘 저녁 식탁을 차려서 가족을 먹여야 하니까 말이야. 월급 밀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네요.
당장 오늘 밥값이니까. 또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억울하게 연대 책임을 지거나 반대로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 처벌받는 일도 엄격히 금지했어. 각자 자기 잘못에만 책임을 지는 현대적인 사법 시스템의 기초가 이미 이때 튼튼하게 세워져 있던 거야. 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워요. 이 낡은 고대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보다 약자들을 훨씬 더 촘촘하게 지켜주고 배려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 수많은 멋진 법들 중에서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의 뒤칙은 뭐예요? 우리 친구한테도 빨리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도 할아버지의 최애 픽이 궁금하지? 할아버지가 이 수많은 텍스트에서 가장 감탄하는 법은 바로 남겨두는 은혜, 즉 이삭줍기의 법이란다. 남겨두는 은혜요? 넓은 밭에서 곡식을 쓱싹쓱싹 추수할 때 농부가 실수로 잊고 온 곡식 다발이 나중에 생각나도 절대 밭으로 다시 헐레벌떡 돌아가서 주워오지 말라고 아예 법으로 못 박아두었어. 왜요? 내 건데. 감람나무 열매나 포도나무의 달콤한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야.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것들까지 싹싹 긁어 모으지 말고 일부러 넉넉하게 남겨두라고 했지. 아, 농부 입장에서는 봄부터 땀 뻘뻘 흘리면서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건데 그걸 100%다 거두지 말고 밭에다 툭 버려두라고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완전 손해잖아요. 맞아. 겉보기엔 아주 낭비 같고 비효율적이지.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 남겨진 곡식과 열매들이 결국 누구의 것이라고 콕 집어 명시하냐면 바로 부모 없는 불쌍한 고아,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그리고 땅 한 평 없는 나그네들의 몫이라고 선언해. 아, 약자들의 몫이요? 즉 누군가의 밭의 이변에 거려진 여백과 그 비효율이 가장 연약한 자들이 남에게 부끄럽게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땀 흘려 식량을 모을 수 있는 합법적인 복지 시스템이 된 거야. 과거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로 살다 구원받은 역사적 은혜를 잊지 말고 기꺼이 자신들의 소유의 여백을 조금 남겨서 이웃을 살려내라는 건 거대한 사회적 약속이었지. 아,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돈 몇 푼 던져주는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수확의 일부를 약자들을 위해 기꺼이 일부러 남겨두는 거군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엄청 따뜻한 비효율이네요. 따뜻한 비효율. 아주 멋진 표현이다, 우리 조이. 헤헤, 제가 좀 똑똑하죠? 그래. 자, 이제 이 텍스트의 끝자락에 나오는 사법정의와 아주 무서운 경고를 살펴볼까? 재판장이 죄를 지은 자에게 엎드려 맞게 하는 태형을 선고할 때도 때리는 매는 철저히 40대까지만 딱 제한했어. 40대요? 그것도 아플 텐데? 아무리 나쁜 죄수라도 그 이상 무자비하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다 보면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짐승처럼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최소한의 인격과 존엄성조차 챙겨준 보호장치란다. 죄수까지도요? 와. 심지어 무거운 연자맷돌을 돌리며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울을 씌우지 말라고 해서 땀 흘려 노동하는 가축의 식사권도 보장했어. 일하면서 냠냠 주워 먹게 해준 거군요. 그렇지.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할 때 물건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쓰고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속여서 사용하는 경제적인 사기 행위를 당시 사람들은 신이 가장 역겨워하는 범죄로 규정했지. 정직과 공평함이 곧 정의의 기본이니까. 범죄자의 존엄성에 가축 동물의 노동권, 그리고 시장의 공정함까지 정말 어느 하나 빈틈이 없네요. 갑벽해요, 갑벽해. 자, 그런데 조이야, 이 완벽하고 따뜻해 보이는 이웃사랑의 텍스트 맨 마지막에 아주 충격적인 명령이 하나 등장하면서 황 하고 끝을 맺는단다. 충격적인 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만났던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천하에서 그 기억조차 지워버릴 정도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멸망시키라는 끔찍한 명령이야. 할아버지, 잠깐만요. 아니, 제 말은 방금 전까지는 뭐 길 잃은 소도 따뜻하게 돌봐주고 가난한 자의 겉옷도 덮어주고 생명을 존중하라고 그렇게 핏대 높여 강조해놓고 갑자기 마지막에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여서 멸망시키라니요. 이건 완벽한 모순 아니에요? 너무 잔인하고 이상해요. 하하, 아주 훌륭한 비판적 사고야, 조이. 우리 곁에 앉은 친구도 방금 조이 말 듣고 갸우뚱했을 거야.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명령을 내렸을까? 그니까요. 사랑하라면서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아말렉 민족이 저지른 짓의 아주 악한 본질을 똑바로 봐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이끌고 사막을 걷다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 아말렉은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칼을 들고 전쟁을 건 게 아니었어. 그럼요. 비겁하게 숨어 있었나요? 그들은 몰래 뒤로 빙 돌아가서 대열에서 가장 뒤처진 자들, 즉 너무 늙고 아프고 힘이 없어서 헉헉대며 걷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잔인하게 공격하고 물건을 약탈했단다? 아, 힘센 군인이 아니라 가장 약해진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픈 사람들을 노려서 사냥한 거군요. 학교 달리기 시합에서 다리가 아파서 맨 뒤로 처진 친구를 뒤에서 콱 밀어 넘어뜨린 셈이네요. 비겁하게. 맞아. 고대 이스라엘 텍스트가 묘사하는 신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느 한 특정 국가만을 편애하는 수호신을 넘어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우주적 재판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우주적 재판관이요? 아말렉의 행위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공격한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생명을 약탈하는 그 포식자적이고 약육강식적인 악,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된 거지. 절대 용서 못할 나쁜 악당인 거네요. 약자를 잔인하게 짓밟는 악의 시스템과는 절대 단 한 치도 타협할 수 없다는 그 고대 세계관의 절대적인 무관용 원칙을 멸망이라는 가장 강렬하고 무서운 심판의 언어로 선언한 거란다. 와, 이야기를 진짜 끝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제야 모든 퍼즐이 딱딱 맞춰져요. 얼핏 보면 그냥 옛날 사람들의 낡고 지루한 잔소리나 꼰대 같은 모순투성이 규칙 같았는데요. 사실은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의 권리를 지키고 공동체가 이기주의로 무너지지 않도록 겹겹이 튼튼하게 쳐놓은 위대한 인간성의 보호막이었네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조야. 이 길고 꼼꼼하고 복잡한 고대의 법전들은 결국 수천 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거란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피라미드나 막강한 군사력, 엄청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아니라. 길 잃은 동물을 불쌍히 여겨 돌보고 가난한 이웃의 담보물을 해지기 전에 꼭 돌려주며 추수할 때 약자를 위해 내 밭에 모퉁이를 기꺼이 남겨두는 그 세심한 사랑과 잉여의 공간에 존재한다고 말이야. 와, 세심한 사랑과 잉여의 공간. 너무 감동적이고 멋진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도 당장 오늘부터 제 일상 속에서 작지만 세심한 사랑을 뿜뿜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도 당연히 저랑 같이 할 거죠? 약속? 하하, 벌써부터 아주 든든하구나. 자, 오늘 이 길고 고대의 법정 탐험을 마치면서 우리 옆에 다소곳이 앉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초롱초롱하게 함께해준 우리 친구에게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볼 만한 재미있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 도발적인 질문이요. 좋아요, 할아버지. 우리 친구 귀 활짝 열어. 아까 우리가 깊게 나누었던 남겨두는 은혜, 즉 밭을 추수할 때 다 털어가지 않고 여백을 남기는 고대의 복지 시스템을 다들 기억하지? 네, 따뜻한 비효율이요. 자, 현대사회는 그 고대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과 제도도 엄청 발달했고 과학도 발전해서 훨씬 부유해졌어. 그런데 우리 친구, 눈을 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렴. 과연 오늘날의 우리는 눈앞의 효율성과 내 이익만을 극대화하느라 이웃의 밭에서 당장 배를 채우거나 겉옷을 담보로 해지기 전에 돌려받던 그 따뜻하고 인간적인 여백과 비효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팍팍하게 사는 건 아닐까? 차가운 시스템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꼭꼭 숨어서 내 시간과 마음의 작은 곡식 다발을 내 옆에 이웃을 위해 남겨두는 일에는 오히려 저 수천 년 전 고대인들보다 더 야박해지고 깍쟁이가 된 것은 아닐까? 헉, 전국을 찔렀어요.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에러 없이 돌아가는 차가운 시스템과 이웃이 잠시 숨 쉴 수 있도록 일부러 헛술하게 남겨둔 따뜻한 여백. 진짜 약자를 살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숨쉬게 만드는 것은 과연 이 둘 중 어느 쪽일지 우리 친구도 오늘 밤 침대에 누워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겠구나. 와, 진짜 뒤통수를 쾅 하고 맞은 것 같은 완전 딥하고 멋진 질문이에요. 저도 오늘 꼭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거예요. 완벽한 시스템과 따뜻한 여백. 우리 친구도 나중에 혼자 생각해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중에 꼭 알려주기다. 허허, 그래.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빛 아래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주 뜨겁게 이어졌던 오늘의 깊고 놀라운 지식 탐험은 여기서 이만 훈훈하게 마침표를 찍도록 하자꾸나. 코코아도 다시 건네 그려. 네, 할아버지, 오늘 탐험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머리가 엄청 똑똑해진 기분이에요. 우리 친구도 다음에 또 우리 벽난로 텐트에 놀러와서 재미있는 지식 탐험 같이 하자. 잘 자, 안녕히 계세요. 오냐, 우리 조이도, 그리고 반짝이는 눈으로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준 우리 예쁜 친구도
모두 마음에 따뜻한 여백을 한 움큼 품은 아주 평안하고 다정한 밤 보내려무나. 호호.